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자료하고 이제 좀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실 텐데요. 왜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눈에 좀 다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좀 더 콤팩트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따가 오늘 이제 과정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다른 그 문제집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문제집에 있는 그런 모범 답안들을 다음 주부터는 답안지를 만들 때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왜냐면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답안지에 첨부를 해드려야 되니까 내일 정도 그 다음 주 거는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것도 지금 내일 해가지고 이거 수정해가지고 지금 이런 LNG가 또 지금 앞에서 들으셨던 내용이 좀 번잡했을 텐데 그런 것도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LNG 발전인데 아까 좀 보급 배경, 아까 썼던 답안지하고 이 답안지하고 보면 어떤 게 눈에 더 잘 띄나요? 이게 잘 띄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안지를 보시면 아무리 많이 써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지금 절판된 책입니다. 지금 책을 사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답안지를 쓰는 양식에서 간단하게 되죠. 제가 보면은 답안지 쓰실 때 10점짜리 같은 경우도 한 줄 이상 쓰시지 말라고 해요. 딱딱 뭘 쓰게 되면 하나씩 1, 2, 3 1, 2, 3 메탄 주성부 600대 1 이런 무공해 연료 이런 키워드만 딱 눈에 띄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던 것도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게 눈에 띄게끔 전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일반 중유발전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서 장점 단점 나왔죠. 그래서 상호정막 이런 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약하죠. 여기 지금 뭔가 아까 거에 비해서 좀 뭔가 빠진 것 같죠. 예?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봤던 부분이 보시면은 빙축열은 지금 없어가지고 빼면은 상호정막을 빼더라도 여기 보시면 뭐 운영상도 있고 환경적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서 아까 그 형태에다가 이런 것들을 한두 줄을 더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태양광을 한번 볼까요? 태양광을 보면은 그림들이 여기 축냉식은 필요가 없으니까 태양광은 아까 이제 태양광이고 태양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좀 틀립니다. 이제 저기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태양광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다 태양광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15. 바로 아까 그 LNG 발전 전이죠. 그럼 15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16페이지 정도? 23페이지 정도면 18. 태양광 딱 나왔잖아요. 3장 정도. 앞에 목차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이제 뒤에 걸 한번 보시면 그림이 틀립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뭐가 틀린지. 보시면은 태양광 발전은 무한정, 무공해 햇빛.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신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재생 에너지는 다시 만든 겁니다. 다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만든 걸 다시 갖다 썼죠. 재생에너지가 됐고,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에너지죠. 아예 수소 같은 경우 새로운 에너지원 가지고 하는 게 신에너지고, 신에너지가 3개고요 재생에너지가 8개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던 걸 다시 돌려서 만든 게 재생이고, 재생 타이어 아시십니까? 기존의 타이어에다가 요것만 다시 붙인 거 아닙니까? 신에너지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 아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죠. 그냥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인데 제가 신에너지를 다 까먹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뭐였죠? 연료전지하고 석화, 석탄가스와 그리고 석탄, 수소, 연료전지 이 3개가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재생에너지죠. 이게 왜냐면 이분이 에너지 진단사 1회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에너지 진단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태양광 발전, 여기 보면 P형, N형이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원리를 좀 더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조금 더 남들하고 차별화하는 과정들 필요하니까, 원래 이제 만드는 것들 반도체가
PNP, NPN 이렇게 있죠. 근데 4가 원소에서 하나를 빼면 3가가 되고 하나가 더 들어가면 5가가 됩니다. 그러면 4가짜리가 있고 3가짜리가 있고 5가짜리가 있으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3가짜리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5가짜리가 3가짜리로 주는 겁니다. 주고 받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해가지고 3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사이리스터들을 이용하는 거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자가 2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나갈 때 뭔가 밸브를 제어를 하면 그때 출력이 나간다 해서 3개 단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항복 전압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이오드에서 사이리스트로 바뀌고 사이리스터가 IGBT로 바뀌고 그런 이제 전력 변환형 소자들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더 좋아진 거죠. 설비들이. 그 뭐냐 옛날 삐삐 쓰던 사람이 2G 쓰다가 3G 쓰고 4G 쓰다가 요즘엔 터치식으로도 되면 화면도 커지고 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거 보면 더 작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소자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에 뭐가 빛이 입사되면은 그러면 전자와 전공이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이오드 안에서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류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 처음에 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전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이해를 했었습니다. 1880년대 이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전자만 이렇게,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은 반대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배터리로 봤을 때는 배터리 자체에서는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전자가. 그럼 결국 뭐냐,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원리는 이제 좀 틀린데. 전이차가 발생된다. 양단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안에 보시면은 PN 접합다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요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벌어지면서 전자는 이렇게 도니까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가 바로 이제 DC 전류가 되겠죠. 그 DC 전류를 배터리에다가 해놨다가 그걸 인버터로 해가지고 다시 AC로 바꿔가지고 공급을 하면 그게 발전이 되는 거죠. 이 정지형, 왜? 회전기가 없으니까. 정지형 발전 장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광이 들어오는데 광이 들어왔다가 그러면 어떻게 빛이 반사가 될 거 아닙니까? 빛이 반사가 되지 않게끔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 빛이 들어오는 구멍 외에 나머지 구멍은 방지막을 해가지고 빛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자고 전공이 생긴다. 이용하는 발전 방식인데 무한정한 태양광 방사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청정형 에너지로서 뭐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다 이거죠. 재생에너지도 다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걸 이용해서 다시 바꿔 나가는 게 재생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리 및 종류를 여기 딱 보시면은 태양광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소자만 있으면 태양만 받으면은 문제는 이 소자에 대한 수명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에너지원 자체 태양광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기 안에서 질소를 빼내서 팝니다. 봉위김선단처럼 대동강 물을 갖다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에너지는 무궁무진하죠. 대신 이제 그걸 펌프질하는 펌프의 수명들이 있겠죠. 왜냐면 공기를 냉각해가지고 그 안에서 질소를 빼내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반도체 공장 옆에 있는 뭐 산업가스 이런 데들이 뭐냐? 질소는 뭐든가 냉각하는 부분 있죠. 반도체 같은 거 아까 냉각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녹여가지고 뭐 빼내고 이렇기 때문에 화학용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냉각하는데 질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기 중에서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한 8,000km, 5,000km 합니다. 그러니까 모터 하나가 8,000km, 5,000km 하다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태양광이 들어왔는데 이 그림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보면 여기 N형이 보기엔 P형입니다. 반사방지막이 있으니까 못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딱 이렇게 흐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흐르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흐름만 보시면 태양 어레이 축전지, 요게 이제 태양전지입니다. 요 태양전지에서 발생된 부분이 축전지에 당겼다가 이 부분이 DC가 AC를 해가지고 인버터를 해가지고 교류 전력을 나간다. 인버터의 정의는 DC를 AC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AC를 DC로 바꿔주는 게 뭐죠? 예, 렉티파이어 내지 컨버터. 같은 개념인데 렉티파이어는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UPS에서 쓰는 게 렉티파이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버터는 컨버터하고 인버터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걸 다 인버터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VSD,
베리어블 스피드 드라이버, 뭐 VVVF 인버터,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이걸 다 같이 하는 거죠. 왜? 중간에서 DC를 한번 바꿔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HVDC죠. HVDC도 팩치나 뭐 이런 것들도 안에서 뭔가 바꿔주지 않습니까? 사이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사이리스터 대신에 이 PN 접합 다이오드 내에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거를 AC/DC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이리스터에 관련된 정류 장치들이 양쪽에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팩치나 그런 데 보면 사이리스터가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해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 하죠. 신성전 전력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뭐 제어 기술을 응용하여 조를 제어하기 위한 신전송 전력 시스템 이렇게 이제 팩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태양전지 어뢰 입사하는 태양광을 집적하여 직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여러 개의 얇은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면요. SiC라는 귀사가 있습니다. 귀사가 뭐냐면 모래입니다. 모래를 이제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빼내면은 그 안에 이제 CVD라는 리액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설탕 같은 거 넣고 나면은 솜사탕 나오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 안에다 그걸 넣고 하게 되면 얘가 안에서 돌면서 이렇게 종이석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서 딱 자르면은 그걸 자르면은 그게 웨이퍼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곳.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종이석이 올라오는데 그 반응을 하는 그 기법들이 있는데 그 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뭐 지멘스에서 만든 리액터 어디 회사에서 만든 리액터 해가지고 용량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대가 쓰는 용량이 한 2000kW, 2500kW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용량이 큰 거죠. 1200짜리, 뭐 2000짜리, 2500짜리. 그러면 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용량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면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반도체 공장을 가면은 하얀 옷을 다 입거든요. 그래도 덥습니다. 저도 입고 들어가 봤는데 공기들이 청정은 돼 있는데 오히려 청정한 게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팬티만 입고 그 옷 입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더우니까 이제 냉조를 하죠. 공조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게 나온 겁니다, 인곳이. 근데 그거를 이제 짜개는 거죠, 이제 짜개는 거. 이제 그게 수율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 금 살 때 어떻게 합니까? 99.999 99이라고 그러거든. 그거 뭐냐면 순도가 99.999 해가지고 9가 9개 되는 거죠. 69는 99.9999 6가 6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순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뭐 태양광 업체들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순도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가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수율을 쪼개다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 원판에서 쪼개고 나면 이제 끝에 같은 건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얻어들일 수 있는 게 그런 수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LG나 삼성 같은 데도 디스플레이 만들 때 어떻게 보면 46인치, 45인치, 인치가 틀리죠? 그게 이제 걔네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가면 1세대, 2세대, 3세대 가지고 지금 10몇 세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미나 이런 데는 한 8세대까지 있고 나머지 9세대, 10세대 이런 것들은 파주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냐? 왜냐면 크게 만든다는 건 쪼개지는 게 더 버리는 게 많습니다. 동그란 원판이 있는데 크게 만들면은 여기 꼬투기 작아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작게 만들면은 그 수율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수율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기법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쪼개진 그 판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에다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큰 판 같은 거 하나가 있죠? 그게 한, 2V 정도가 나옵니다. 2V 정도. 보통. 2.5V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배터리 큰 거, 이제 통신용 회사에 있는 배터리들도 하면 2V가 나옵니다. 그걸 다 병렬로 연결해서 한 190개를 곱하면 그게 380V가 나오죠? 380V 나오는 게, 그러니까 걔가 이제 2V짜리가 몇 개 붙어 있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듈이 조그마냐, 크냐, 2V짜리가. 그거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 나는 거죠. 조그만 거는 얘가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암페어 H가 작을 거 아닙니까? 이게 큰 거는 암페어 H가 크겠죠? 그럼 용량이, 요거는 10W, 요거는 100W,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몇 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관공서 같은 데 가시면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지별판 위에 이렇게 하나씩 다 달려있죠? 그게 자세히 보시면 모듈들이 막 붙어 있는 게 큰 게 한 판이 붙어 있는데, 그거 개수를 나중에 세 보시면은, 24개, 48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짝수로. 그거 곱하기 하면은 거기서 필요한 이 DC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DC 전압을 다시 바꿔가지고 AC로 바꿔지는 거죠. 이렇게. 요걸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다른 걸 또 보시면 되는데, 종류, 단결정, 다결정. 아까 거기에 들어가는 칩에 들어가는 부분이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단결정은 결정이 하나니까, 하나의 방이니까, 뭔가 채워질 때 싹 채워지겠죠? 다결정이라는 건 요거 안에 결정이 막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채울 때 뭔가 변화가 틀리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변압기의 강자성체, 상자성체, 뭐 이런 게 아몰퍼스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결정의 재질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단결정 고효율이다. 하나로 만들기가 힘들다 이거죠. 왜? 이 방 하나를 큰 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방 하나 쓰면은 큰 방 빌리면 비싸죠. 작은 방 쓰면 싸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다결정, 저효율이다 이거죠. 제조 공정이 간단하다. 왜냐면 대충 만들어도 되니까. 조금씩 쪼개진거야. 대신 아몰퍼스 여기 또 나오죠. 저가이나 뭐 효율 및 안정성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제. 왜냐면 아몰퍼스의 특징은 뭐냐면 결정이 비결정입니다. 딱 정해져 있게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급속하게 냉각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이 비결정이거든. 그래서 그 변압기 같은 건 오히려 아몰퍼스를 쓰면 뭐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처럼 빈 공간이 아주 그 비결정이다 보니까 다 꽉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적을 빨리빨리 채우기가 좋습니다. 효율이. 근데 여기서는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아까처럼 그냥 갑작하게 냉각시켜버리면 되니까. 아까처럼 단결정을 만들려면 그 유리 같은 것도 어떻게 되면요.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 유리가 가다가 이렇게 표면이 약간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파일럿체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되면요. 그 공장 안에서 뭔가 하나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칩이 나갔으면. 그 칩을 찾아서 교체하는 것보다 그걸 녹여가지고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가격도 더 싸고. 거기서 필요한 금은 같은 거 빼내고 나머지 버립니다. 왜? 그거를 뽑아내는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시간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면 되니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 에너지원이 무한정하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또 써먹으면 됩니다. 시스템이 단순하다. 아까처럼 다이오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가 있나요? 일반 발전기들을 보면 터빈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죠. 정리장치도 있고 얘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아까 PN 접합 다이도 하나에다가 뭐가 있었죠? 인버터, 배터리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연료전지도 보시면은 딱 보면은 계질장치도 있어요. 연료를 받으면 연료 안에서 뭐 계질장치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뽑아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환해주는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붙는데 얘는 그런 게 안 붙는다는 얘기죠. 모듈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에 그냥 하나하나 딱딱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표준화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크기가 작은 거냐, 큰 거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시스템, 유지보수 간단하죠.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냥. 입지제약, 아무 데나 지금 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태양열이나 태양광 같은 게 우리나라에 많이 된 게 땅 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저걸 딱 설치를 해놓고 나잖아요. 10년이 지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부지가 바뀝니다. 부지를 다른 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지를 토지 형지를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샀을 때 1,000원짜리 샀다가 나중에 그 10만 원짜리 땅이 되면은 물론 10년 동안 묵혀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죠. 예,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희 회사에 한 분은 이제 통장에 몇백만 원씩 들어옵니다. 자기가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처음에 할 때 그건 안 들었습니다. 왜? 국가로부터 돈 다 빌려가지고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는 국가에서 막 이렇게 보조금을 막 줘가면서 할 때. 지금 어차피 감가상각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ROI가 넘어갔거든요. 투자 회수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돈 버는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자가 많이 나갔겠죠. 근데 어차피 돈 벌어서 이자 나가고 하니까 자기는 남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통장에 쌓이는 거죠. 이제 재테크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아파트도 재테크로서 이제 좀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월세 나오죠, 월세. 그럼 뭐냐? 건물 하나 해가지고 월세 받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전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밑에는 좀 상가 하나 있고 1층에는 상가 있고 2, 3층에는 집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번에 만난 분은
한 달에 450만 원씩 월세 받고 자기 봉급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만나서 재테크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해주는데 저녁 먹으면서 벌써 이제 마인드가 틀린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쌀 따가지고 그걸 더 활용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기쌀 딴다고 해서 돈 더 벌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시간당 10,000원, 20,000원 이런 부분인데 그게 30,000원, 40,000원이 되려고 기술자를 따는 건데 기술자를 땄다고 해서 그게 30,000원, 40,000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론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무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런 인맥들을 여기서 배워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자꾸 오셔가지고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거 이후에 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에너지 빌드가 낮다. 화면이 이렇게 좀 커져야죠. 보시면 주차장 위에 쭉 달아야죠.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2V짜리가 이따만 하니까. 배터리 1V짜리 요건데,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대기 영향이다. 에너지는 무한하긴 한데 비 오면은 발전할 수 있나요? 없죠. 초기건설 투자비가 가다하다. 아무래도 처음에 만들 때 돈 들어가니까. 생산 전략이 직류이니까 뭐니까 변환장치가 필요하죠. 일반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발전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얘는 변환장치가 필요하다면 배터리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UPS를 사시면요. UPS보다 배터리 값이 더 비쌉니다. 사실은. 얘도 지금 아까처럼 그 태양전지 어레이를 샀다고 해도 배터리 값이 있죠. 왜냐면 축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좀 그 배터리가 이게 큰 용량이 아니니까. 큰 용량이라고 하면 비싸집니다. 요즘 보시면 이제 그 중앙 분리되어 있는 불 깜빡이는 것도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하고 있고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가로등도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고요. 조그만 그 어레이 가지고 왜 거기에 대한 소비 전력은 작거든요. LED만 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그 정도 용량 가지고 하루 정도 커버하는데 지장 없다는 얘기죠. 연계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처럼 광역연계 이 부분들이 이제 병렬로 연계하느냐, 직렬로 연계하느냐, 하이브리드로 연계하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현재 설치 장소 용도 이런 게 전원 확보가 힘든 쪽. 아까처럼 전원을 하기 힘든데 햇빛이 들어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도서지방. 그 섬 같은데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전이 됐을 때 발전기 같은 거 고장나면 회전기니까 뭔가 좀 고치는데 걸릴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이런 등대나 이런 쪽에 어떤 전원을 얻기에는 모듈들만 좀 적당하게 설치하면 소비 전력이 작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더라.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도서벽지 전원, 아까 도서벽지라고 했죠. 캠핑카, 피서지 이런 데도 이제 위에다 달고 간다는 얘기죠. 옛날에 보니까 비행기 말뜨기가 되게 큽니다. 거기다 태양전지를 다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걸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단독주택 보조 냉난방, 분산전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많이 확보가 돼서 넘어가고 있죠. 향후 전망. 에너지 수요 급증과 석유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아까처럼 이제 환경 대책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겠죠. 태양전지 효율적인 집전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 축전장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 연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건설할 때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딱 생각했을 때 아까처럼 그 태양전지 자체가 단결적인지 다결적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효율이 또 틀려진다고 했고 거기서 이제 크기에 따른 효율들도 또 틀려질 거고 그 다음 축전장치 같은 건 배터리를 크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니까 전지 아니면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연기한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전지 아니면 배터리고 연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니까 이거 짓는 데 필요한 돈들이겠죠. 결국은 다 돈입니다. 이게 효율이라는 게 다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에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그거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죠.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야 되니까 자꾸 문제 보고 나는 뭘 쓰겠다. 향후 전망 그 그림을 연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태양전지 여기 배터리, 여기 연계장치, 요거 발전소 이렇게 그림만 생각하시면 이걸 쓰시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됐을 때 이걸 뭘 쓰겠다. 아까 1분 동안 뭘 하라고요? 어떻게 쓸 건지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라고요. 그걸 자꾸 훈련을 하시느라고요. 본인만의. 여기서도 제가 그런 것들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걸 듣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써보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손에서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개요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10점짜리든 25점짜리든 짧고 굵게. 여기도 태양의 방사에너지한 광전 변환 효과를 응용하여 태양전지의 전이차가 발생되는 걸 이용한 발전장치. 전이차 나왔죠? 태양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들. 여기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입사되면 전자와 전공이 양단으로 분리되는데 아까 그림하고 틀린 게 뭔가요? 빛이 여기 오는데 방산방지막이 여기 있고 N형이 여기 있죠? 아까 건 거기 P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N형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전자 전공 부분이 이렇게, 여기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자하고 전공 부분을 여기다 좀 그려주셔야죠. 전자 마이너스, 전공 플러스. 이제 플러스로 가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가고, 그래서 얘가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고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인데 그림들이 다 틀립니다. 이거하고 저것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된다. 이제. 그림 나머지 똑같죠? 왜? 그놈이니까. 다 옛날에 만들어진 거 그때, 요 자료도 그때 당시 자료입니다, 요게. 지금 절판됐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 다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쓰셔도 크게 필요 없는데, 여기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좀 틀려질 거란 얘기죠? 아이고. 이거, 멈추지를 못하겠네. 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우스로 해야 되겠네. 용도도 똑같죠? 캠핑카, 섬, 단독. 근데 요거하고 또 아까 걸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낫나? 여기 1, 2, 3 이렇게 써주시는 게 낫죠? 여기를 볼까요? 1, 2, 3 이렇게 써주시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 개를 드리면 여러분 딱 보고 여러분만의 답안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다음 주는 제가 답안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만들어서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누가 어떻게 잘 썼나.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 자리라는 게. 시험을 같이 보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썼는데 다른 사람은 기발한 답안지를 쓴 게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보이게끔.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라는 얘기죠. 자, 에너지연이 이것도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아까 거는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보시면 되니까. 뭐 환경오염, 냉각수, 치수방수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있죠. 확산강, 뭐 시스템 단순 보수 용이, 뭐 발전율 일정, 에너지원 무진당, 깨끗하다. 아까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더 들어 있습니다. 뭐 또 넘어가네요. 자. 캐비테이션. 여기 보면 뭐라고요? 물이 완전히 차지 않는 빈 곳이 생겨서. 아까 뭔가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죠? 거기서 효율자. 압력이 제대로 안 갈 거 아닙니까? 효율자가 되겠죠. 재료 침식. 아까 터지면서 재료 침식된다고 그랬죠? 진동.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있으니까 진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터질 때 소음이 날 거 아닙니까? 수차 효율자와 침식, 진동, 소음. 요 네 가지 키워드 생각나시겠죠,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캐비테이는 뭔가 터진다. 빈 공간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보일러 이제 방이 안 따뜻해지는 것처럼 효율이 저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공동현상, 공서 발생 현상. 안에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어느 부분에서 압력이, 뭐, 호화 증기압 이하로 저하되면 그 부분의 물이 증발하면서 기포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기포가 압력이 높은 곳에 도달하면 터져버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저하되지 않게 대기압으로 뭐 한다든가 해가지고 압력을 어느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나중에 대책에 대해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흡출고 비속도 가다, 지나친 부부와 이런 쪽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장애는 효율, 출력, 낙차 나오죠. 러너 버킷 침식, 진동 소음, 그리고 수압의 변동이 심해진다. 흡출관이 뭐죠? 흡출관이 뭘까요? 출관이니까 나가는 관이죠. 그러니까 터빈이 뭐죠? 수차가?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를 뭐로? 예?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수차 아닙니까? 수차의 종류가 뭐가 있죠? 충격 수차, 반정 수차. 충격 수차는 물을 뿌려서 때리는 거니까 흡출관이 없습니다. 뿌리니까 고압 포스로. 반동 수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진다고요? 안마 마사지 하듯이. 근데 반동 수차는 낙차들이 좀 작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지나가면서 물을 눌러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흡출구의 높이가 있을 거니까 흡출관은 이 드래프트 밸브라고 해서 이걸 물 밑에까지 연결해 주는 게 흡출관입니다. 이게 흡출관 입구에서 수압에 이게 여기서 나갈 때 터지니까 뭔가 변화가 심하다 이거죠. 여기 압력이 밑에까지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 흡출관이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아까처럼 캐비테이션 개수가 된다. 그래서 이 흡출관의 높이를 너무 높지 않게 6에서 7m 정도 해라. 흡출관이 보통 한 10m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인 개수가 뭐 10.33인가 그거 이상이 되면은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기가 좋다. 왜? 압력 차이가 나니까. 여기하고 높이가 틀려지니까 압력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캐비테이션 개수, 토마 개수라고 해야죠. 요걸 작게 해주면은 높이에 따른 압력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까 좀 대기압으로 하라면서요. 예? 이게 포화 증기압 이하로 된다고 하는데 이 증기압이 포화 증기압이 아예 밑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건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낮은 데서 하자 이거죠. 그럼 이 위쪽에 안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방지대체 비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않을까? 비속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두셔야지 나중에 가서 또 하니까. 왜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해주셔야지. 지금 뭐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듣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비속도 저번에 들었는데 얘가 요게 또 연결돼 있구나. 연구반에서는 자꾸 그런 내용을 두십니다. 비속도 딱 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비슷한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차의 모양이 기하학적으로 비슷하게 되면은 속도도 비슷하다. 큰 수차가 있습니다. 큰 수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똑같이 조그맣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1m에서 1분간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속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에 대한 속도도 똑같더라 이거죠. 기하학적으로 똑같으면은 그 1분간 되는 1m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에 대한 조건이 똑같다. 비속도가 너무 크다는 건 얘가 또 뭔가 빨리 도니까 아까처럼 이 압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아까 그 중간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간 영역이. 거기까지 안 가게끔 좀 작은 영역에서 만들어라 이거죠. 흡출구 높이를 너무 높게 하지 마라. 아까 이렇게 높으면은 생긴다 그랬죠? 압력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식에 강한 재료. 아까 좀 터질 때 쇠 같은 경우보다 스테인리스, 서스 같은 건 무겁습니다. 서스는 무겁고 튼튼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판넬도 그냥 일반 쇠로 만들면은요, 예? 가격이 쌉니다. 근데 서스로 만들면은 이게 재질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거우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너네의 표면을 매끄럽게 각용해라. 매끄럽게 해주면은 그 터지지, 아까처럼 뾰족뾰족한데 튀어나와서 붙는다면서요. 과도한 부분 봐. 자꾸 움직였다 말았다 그러면 압력이 자꾸 변하다 보면은 아까 그런 포인트에 들어가겠죠. 나중에 보시면 발전기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수차 발전기, 그 다음에 그 일반 화력 발전기를 하다 보면은 무구속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진동이 일어나는 속도들이 있거든요. 공진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수차 발전기는 공진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이 위에 있습니다. 정격 속도가. 인계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무구속 속도는 이제 좀 인계 속도하고는 좀 틀리긴 한데, 얘는 항상 정격 속도로 다닐 때 이제 그 인계 속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속도가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정격 속도에서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항상 정격 속도보다 낮은데 인계 속도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정격 속도까지 가는데 항상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포인트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예, 밑에가 있죠? 0,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그 1 있죠? 1을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0에서 한 0점으로 왔다가 갑자기 1점으로 건너가서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1을 안 지나갈 수는 없는데 빨리 지나간다 이거죠.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자, NS. 유연낙차가 동일한 회전 속도가 캐비테이션 발생입니다. NS가 이게 비속도 아닌가요? 캐비테이션 개수가
토막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만 10점짜리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다. 토막개수가 클수록 흡출고 HS가 작을수록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요거는 클수록 견디는 개수니까 캐비테이션 개수가 크다는 거는 뭔가 견디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견디는 개수가 크다는 거니까 뭐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그 다음에 흡출고라든가 이런 그 높이죠. HS는 뭡니까? 예, 높이죠. 흡출고가 HS입니다, 지금. 그 토막개수가 작고 이게 클수록 이거 일어나기 쉽다고 그랬죠. 흡출고 HS는 뭐 이론적으로 아까 10.33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얼마 정도? 뭐 실제로는 한 6에서 7m. 근데 이제 더 낮춰라. 2에서 3m 정도로 하기도 한다. 왜냐면 낙차가 작을 때는. 2에서 3m라는 건 물에 빼지는 그런 부분들을 작게 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토막개수가 크다는 거는 캐비테인 개수가 크다는 얘기고, 흡출구가 작다는 거는 아까처럼 요게 작으니까 캐비테이션은 잘 안 일어난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죠. 결론. 캐비테이션은 단지 기계적 진동에 그치지 않고 흡출관 내에서 일어나는 유효 낙차의 맥동의 원인이 돼서 뭐 발전기 난조라는 게 뭐죠? 어려울, 난산이라고 그러죠? 조종이 힘든 부분. 이렇게. 막 얘가 흔들리니까. 아까처럼 여기서 뭐 돌리고 있는데 뭐 안에 펑펑 터집니다. 그럼 얘가 잘 돌아가야 되는, 그 에어도 이제 그 보일러에서 밀어줘야 되는 중간에 에어가 차니까 이게 잘 안 밀어지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부분이 발전기가, 수차 발전기가 물이 잘 빠져야지 얘가 같이 돌아갔는데 얘가 뭔가 출력이 있으면 얘도 발전기도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얘가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조로서 전력 동요의 원인이 된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실 때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지 말고 옆에까지 해서 하나를 딱 생각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아 이거 비속도하고 관련돼 있고, 캐비테이션은 비속도, 흡출고, 토막 개수, 러너 침식, 수차 효율 저하, 뭐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생각나면 여러분들 쭉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전체적인 걸 안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딱 여기서 캐비테이션 해가지고 캐비테이션만 딱 쓰려고 하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이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또 비속도 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이 내용들이. 그러면 거꾸로 와서 옛날에 어떻게 됐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겁니다. 유동층 연소 보일러. 이제 또 뒤에 또 나올 텐데 제가 이거 보내드렸죠? 왜냐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좀 궁합이 좀 잘 맞아서 이걸 보내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거 볼 때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 맞아서, 시대가 같아서.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걸로 또 시작하고 요 다음에는 또 이 자료 안 합니다. 다른 자료로 갈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걸 계속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자료들을 보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유동층이라는 게 나옵니다. 막 움직이는 거죠? 유동층. 유사. 모래 같은 거. 층이 있다는 얘기죠, 층이. 층 이렇게 층이 있다. 그럼 무슨 층이 있을까? 밑에 공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연료를 이 밑에서 공기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층이 있는 상태에서 태우는구나. 근데 얘는 비산이 아닙니다. 유동층이라는 건 물. 유하면 어떻게 보면 기름 유자가 막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막 흐르는 것처럼. 유사처럼. 그러니까 뭔가 모여있는 거죠. 물처럼. 생각하시면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료가 비산하지 않고. 보통 아까 보면 어떻게 뿜어낸다고 해요. 연료 뿜어낸다는, 왜? 뿜어낸 상태에서 태워야지 더 잘 태워집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연료가 있으면 연료 주위에 뭐가 없어야지 얘가 잘 탈 거 아닙니까? 뭐 붙어 있으면은 연료가 바깥에 건 타고 안에 건 안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유동 상태에서,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 연소시키는 것으로 고체 석탄 연료와 뭘 같이 넣냐. 대신 이제 얘는 그 안에 연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크기들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틀리니까 중간중간에 공기구멍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탄다는 얘기죠. 같이 뭉쳐놔도. 뭘 넣는다고요? 모래. 그리고 석회석. 석회석을 왜 넣는다고요? 탈황. 아까 열심히 얘기했죠? 탈황. 석회석 하면 탈황입니다, 이제. 밑에서 공기를 균일하게 분산시켜. 이렇게 올려가요. 연료가 뭐라고요? 공기에 떠있는 상태. 아까 유동층이 층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과일 주스 만들죠? 그러면 또 그 과일에 따라서 어떤 건 이렇게 위로 뜨고 어떤 건 밑에 뜹니다. 이렇게. 주스가. 토마토 주스 같은 거 만들면은, 뭐 위에 이렇게 액이 뜨고 밑에는 이제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회석을 통해 뭐가 된다? 탈항이 된다. 이런 키워드만. 유동층에서 비산된 연료의 미연분, 사이클론으로 분리하여 다시 유동층으로 재순환시키는 걸 순환유동층이라 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CFBC가 Circulating Pulverize Bed Combustor. 예. 그게 CFBC의 용어고, PFBC가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거든요. 여기에다 가압을 한 겁니다. 얘는 똑같은 유동층인데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고, 얘는 그냥 상압 같은 건 압력이 아니라 대기압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오일모 해가지고 자연 냉각이죠. 근데 팬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냉각이라고 그러죠. 얘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은 FD 팬이 있고 ID 팬이 있습니다. FD가 피더고 ID가 빼내는 거죠.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럼 여기 밑에서 FD 팬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제가 PFBC를 해봤기 때문에 밀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아예 밑에가 아니라 이 중간쯤에서. 그리고 빼내는 건 ID 팬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지는 거고. 전기 집중기는 이런 건 다 있습니다. 탈항은 바깥에 별도로 없습니다. 왜? 여기다 석회석을 넣기 때문에 여기서 탈항이 되니까. 대신 이 중간에 녹스 제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있습니다. 집진 쪽에 앞에. 근데 일반 화력발전소는 뒤에 탈항을 해주는 그런 설비가 아예 탈항 설비가 있는데 얘는 탈항 설비가 없다는 얘기죠. 석회석으로 해서 탈항이 되니까. 밑에 모래하고 석회석은 이제 나중에 빼냅니다. 비산돼서 전기 집진기로 이제 또 나온 것들은 그걸 또 빼내가지고 그거는 다시 보내서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모래하고 석회석 빼가지고 다시 또 씁니다. 석회석으로 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버튼 애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못 쓰고 그 화력발전소 옆에 보면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 저수지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담아둡니다. 그러면 시커먼 석탄 같은 거 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보시면 그건 바텀 애쉬입니다. 이 플라이 애쉬 같은 경우는 그건 다시 재활용이 되는데 바텀 애쉬 같은 건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뭔가 탄다고 되죠. 유동층에서 공기가 밑에 있고요. 그 위에 유동층을 있으면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 증기로 발생시키면은 보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가스 터빈을 돌리죠. 예? 80%. 여기 지금 증기 터빈을 돌리고 나머지를 원심 분리해 가지고 가스 터빈을 20%를 돌린다고 했네요. 요거는 55파이 이하. 이제 작은 연료죠. 요게 뭐 이게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석탄과 석회석, 모래 혼합해 가지고 보일러에 공급하면 보일러에서 타겠죠. 그럼 이 아까처럼 밑에 바텀으로 떨어지는 회분이 있고 올라가는 회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비산해분, 요 부분을 올라오는 비산해분을 기능을 제거하는데 원심 분리기에서 기능을 제거하면 98%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가스터빈으로 다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보시면은 전열관이 여기는 없는데 제가 열 전자율을 4-5배를 향상시켰다고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상압식은 아까 상압식하고 가압식이 있다고 그랬죠. 연소로 사용 압력에 따라서. 상압식은 대기압으로, 가압식은 요 정도로 압력을 더 주해가지고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그냥 대기압이니까 미분탄 연소하고 똑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압력 용기에다 수입을 해야 된다죠. 왜? 압력이 가해지니까 뭔가 바깥에 뭔가 또 압력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 그래서 복합 사이클이 채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압식 같은 용량 크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압력 용기가 있었는데 압력 용기를 어떻게 크게 만듭니까? 얘 같은 경우 보일러 구조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을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PFBC 같은 용량 작은 발전소에 있고요. 큰 발전소에는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압력 용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유동층에서 연소된 석탄의 열을 증기터빈 중 증기 생성에 사용하고 고압 배기가스는 가스터빈에 사용한다. 석탄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복합발전에 사용하는 최신 기술이다. 그래서 이 최신 기술을 하는데 그럼 CFBC, PFBC, IGCC 요 세 가지들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하면은 또 나오죠. 용어들이. 그래서 지금은 IGCC가 더 최신 기술인데 이거 다 그때 당시에 90년도 당시에는 PFBC가 이제 최신 기술이었다는 얘기죠. 복합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료율은
33%에서 38%인데 얘는 40에서 48%.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왜? 복합이니까 아까 좀 증기터빈 돌리고 난 다음에 가스터빈 돌리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복합 발전하면 어떻게 되죠? 가스터빈을 돌리고 남은 걸 가지고 증기터빈을 돌렸는데 얘는 가스터빈이 80%고 증기터빈은 20%니까 효율이 그렇게 좀 더 많이는 안 올라가겠죠. 위에까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해 배출이 적다. 발전용으로 실용화되어 있다. 요거는 산업용으로 실용화되어 있다. 뭐 다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얘는 주가 더 발전용이라는 얘기죠. 전기 쪽 발생 위주.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열이 더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화 성숙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발전책을 보시면